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지혜가 된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하루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서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겨졌던 법칙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략 역시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을 은퇴라는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이 세대는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룩하고 소유한 그야말로 기적의 세대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곧 은퇴를 앞둔 40대, 50대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은퇴 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재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저성장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빠르게 커졌기에 모두가 나누어 가질 몫이 충분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사회 곳곳으로 흘러넘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중 금리를 보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성장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데 오늘날의 초저금리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달리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완만한 내리막길 혹은 평지를 걸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더 많은 이들이 경쟁해야 하므로 과거 세대보다 우리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구 이동이라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지방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노년층의 증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난 10여 년간 10배나 증가하며 6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역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복지 예산은 이미 1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0조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경제주체가 짊어진 빚은 무려 5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을의 돈, 즉 재무적인 측면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원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평생 모은 개인 자산,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버는 근로소득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노후 소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용돈이었습니다. 무려 40%에 달했죠.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효 문화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기댈 수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 용돈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기 때문에 부모님을 예전처럼 부양할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댈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70대 초반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근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은퇴가 달라진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결국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을 벌 기회도 방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비재무적인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외로움, 즉 고립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2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돈의 문제를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은 집안으로 제한되고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취미 활동이 됩니다. 무려 83%의 노년층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수동적인 활동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고립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아프기 마련입니다. 2번째 문제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말처럼 건강관리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때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부모님 한 분을 돌보기 위해 자녀 한 명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가정의 위기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4가지 경고를 보냅니다. 노후 자금 파산의 공포,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무연사회의 비극,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첫째,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간병 공포라는 말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 중년층이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이직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무르익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집에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금고가 필수품처럼 여겨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주인 없는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인 사진은 저성장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 심지어 전세 보증금마저도 형제 간의 치열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끈끈했던 가족 관계가 돈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무연사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 3만 2천 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유롭고 편할지 몰라도 소득이 끊기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1인 가구는 고독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묘지 투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묻힐 묘지를 미리 둘러보고 옆자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사회의 현실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의 불편 문제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상점들이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구매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을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당장 두부 한 모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고령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넷째,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세대.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30에서 40년간 비어있던 그의 자리는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을 자리 하나, 집안에서의 역할 하나 찾지 못하고 겉도는 존재, 바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의 소외감은 폭주 노인, 망주 노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울한 전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3가지 실천 전략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려놓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도 다 떠난 집의 30평, 40평대 넓은 아파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집은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과감하게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 모델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들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독립선언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친해지기입니다. 고립을 막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평생 바깥으로만 돌았던 남편들은 은퇴 후 가정에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아내와 대화하고 서툴더라도 집안일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5분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차로 15분 거리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갓 끓인 국이 식지 않을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대입니다. 가족을 넘어 친구와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기댈 친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동네 공원에 나가 공원 대비를 해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매개로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듯이 비슷한 처지의 은퇴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합쳐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만드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인위적 가족을 만드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주택의 1층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노부부가, 2층에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3층에는 1인 가구가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 모델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노부부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외로움을 달래고, 맞벌이 부부는 육아 부담을 덜고, 1인 가구는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 돈을 주고 사야 했던 많은 서비스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나다니기입니다. 집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다니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돈을 아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헬스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이용자가 바뀌었으니 공간의 쓰임새도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유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벌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 생긴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8,000개 이상 생겨난 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은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약간의 소득도 얻으며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악한 주변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친해지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다니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전략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지혜가 된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하루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서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겨졌던 법칙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략 역시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을 은퇴라는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이 세대는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룩하고 소유한 그야말로 기적의 세대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곧 은퇴를 앞둔 40대, 50대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은퇴 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재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저성장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빠르게 커졌기에 모두가 나누어 가질 몫이 충분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사회 곳곳으로 흘러넘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중 금리를 보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성장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데 오늘날의 초저금리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달리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완만한 내리막길 혹은 평지를 걸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더 많은 이들이 경쟁해야 하므로 과거 세대보다 우리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구 이동이라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지방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노년층의 증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난 10여 년간 10배나 증가하며 6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역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복지 예산은 이미 1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0조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경제 주체가 짊어진 빚은 무려 5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을의 돈, 즉 재무적인 측면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원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평생 모은 개인 자산,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버는 근로소득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노후 소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용돈이었습니다. 무려 40%에 달했죠.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효 문화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기댈 수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 용돈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기 때문에 부모님을 예전처럼 부양할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댈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70대 초반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근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은퇴가 달라진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결국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을 벌 기회도 방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비재무적인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외로움, 즉 고립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2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돈의 문제를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은 집안으로 제한되고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취미 활동이 됩니다. 무려 83%의 노년층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수동적인 활동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고립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아프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말처럼 건강관리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때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부모님 한 분을 돌보기 위해 자녀 한 명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가정의 위기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4가지 경고를 보냅니다. 노후 자금 파산의 공포,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무연사회의 비극,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첫째,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간병 공포라는 말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 중년층이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이직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무르익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집에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금고가 필수품처럼 여겨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주인 없는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인 사진은 저성장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 심지어 전세 보증금마저도 형제 간의 치열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끈끈했던 가족 관계가 돈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무연사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 3만 2천 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유롭고 편할지 몰라도 소득이 끊기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1인 가구는 고독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묘지 투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묻힐 묘지를 미리 둘러보고 옆자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사회의 현실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의 불편 문제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상점들이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구매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을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당장 두부 한 모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고령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넷째,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세대.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30에서 40년간 비어있던 그의 자리는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을 자리 하나, 집안에서의 역할 하나 찾지 못하고 겉도는 존재, 바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의 소외감은 폭주 노인, 망주 노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울한 전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3가지 실천 전략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려놓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도 다 떠난 집의 30평, 40평대 넓은 아파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집은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과감하게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 모델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들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독립선언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친해지기입니다. 고립을 막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평생 바깥으로만 돌았던 남편들은 은퇴 후 가정에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아내와 대화하고 서툴더라도 집안일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5분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차로 15분 거리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갓 끓인 국이 식지 않을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대입니다. 가족을 넘어 친구와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기댈 친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동네 공원에 나가 공원 대비를 해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매개로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듯이 비슷한 처지의 은퇴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합쳐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만드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인위적 가족을 만드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주택의 1층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노부부가, 2층에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3층에는 1인 가구가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 모델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노부부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외로움을 달래고, 맞벌이 부부는 육아 부담을 덜고, 1인 가구는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 돈을 주고 사야 했던 많은 서비스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나다니기입니다. 집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다니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돈을 아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헬스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이용자가 바뀌었으니 공간의 쓰임새도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유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덜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 생긴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8,000개 이상 생겨난 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은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약간의 소득도 얻으며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악한 주변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친해지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다니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전략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지혜가 된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하루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서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겨졌던 법칙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략 역시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을 은퇴라는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이 세대는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룩하고 소유한 그야말로 기적의 세대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곧 은퇴를 앞둔 40대, 50대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은퇴 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재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저성장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빠르게 커졌기에 모두가 나누어 가질 몫이 충분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사회 곳곳으로 흘러넘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중 금리를 보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성장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데 오늘날의 초저금리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달리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완만한 내리막길 혹은 평지를 걸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더 많은 이들이 경쟁해야 하므로 과거 세대보다 우리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구 이동이라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지방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노년층의 증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난 10여 년간 10배나 증가하며 6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역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복지 예산은 이미 1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0조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경제 주체가 짊어진 빚은 무려 5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을의 돈, 즉 재무적인 측면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원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평생 모은 개인 자산,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며 버는 근로소득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노후 소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용돈이었습니다. 무려 40%에 달했죠.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효 문화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기댈 수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 용돈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기 때문에 부모님을 예전처럼 부양할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댈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70대 초반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근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은퇴가 달라진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결국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을 벌 기회도 방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비재무적인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외로움, 즉 고립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돈의 문제를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은 집안으로 제한되고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취미 활동이 됩니다. 무려 83%의 노년층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수동적인 활동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고립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아프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말처럼 건강관리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때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부모님 한 분을 돌보기 위해 자녀 한 명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가정의 위기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4가지 경고를 보냅니다. 노후 자금 파산의 공포,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무연사회의 비극,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첫째,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간병 공포라는 말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 중년층이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이직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무르익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집에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금고가 필수품처럼 여겨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주인 없는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인 사진은 저성장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 심지어 전세 보증금마저도 형제 간의 치열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끈끈했던 가족 관계가 돈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무연사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 32,000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유롭고 편할지 몰라도 소득이 끊기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1인 가구는 고독사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묘지 투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묻힐 묘지를 미리 둘러보고 옆자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사회의 현실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의 불편 문제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상점들이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구매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을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당장 두부 한 모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고령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넷째, 고령 근로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세대.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30에서 40년간 비어있던 그의 자리는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을 자리 하나, 집안에서의 역할 하나 찾지 못하고 겉도는 존재, 바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의 소외감은 폭주 노인, 망주 노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울한 전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3가지 실천 전략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려놓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도 다 떠난 집의 30평, 40평대 넓은 아파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집은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과감하게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 모델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들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독립선언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친해지기입니다. 고립을 막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평생 바깥으로만 돌았던 남편들은 은퇴 후 가정에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아내와 대화하고 서툴더라도 집안일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5분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